엄마, 집만 내 앞으로 돌려놔. 오빠랑 올케 못 건드리게 내가 지킬게. 엄마는 나만 믿어. 사람들은 흔히 딸은 도둑 아니면 살림 미천이라 했지만 나에게 내 딸 정연이는 그저 전부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정막만 남은 커다란 집에서 나를 숨쉬게 한 건 매일 저녁 걸려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이었다. 엄마, 밥은 챙겨 먹었어? 혼자 있다고 대충 때우지 말고 고기 좀 구워 먹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살가운 목소리. 그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의 공기를 온기로 채울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아들은 결혼시키면 남이라더니 역시 딸 자식뿐이라고. 아들놈은 무뚝뚝하기가 길가에 구르는 돌덩이 같았다.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들 뿐더러 어쩌다 전화를 해도 네, 건강하시죠? 네, 이만 끊을게요. 가 전부였다. 그 옆에서 눈치 보며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내는 며느리는 또 어찌나 정이 안 가던지. 제 자식 챙기느라 시어미 밥 한 끼 대접할 줄 모르는 며느리를 볼 때면 내 마음은 자연스레 정연이에게로 기울었다. 정연이는 달랐다. 주말이면 손녀 손을 잡고 찾아와 내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엄마, 손등이 왜 이렇게 거칠어? 나중에 내가 엄마 모시고 살 때는 이런 고생 절대 안 시킬 거야. 알지? 난 언제나 엄마 편인 거.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 홀로 버텨온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남편이 떠나고 밤마다 들이치던 외로움이라는 파도를 막아준 건 며느리의 살가운 인사도 아들의 용돈도 아닌 내 딸의 따뜻한 눈빛이었다. 어느 날은 정연이가 정성스레 싸온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 넣으며 툭 내뱉었다. 엄마, 사실 나 요즘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있는 게 너무 불안해. 밤에 어디라도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내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엄마 옆에 있고 싶은데. 그때는 몰랐다. 걱정 가득해 보이던 그 눈망울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 나는 그저 딸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으로 그저 웃어 보였다. 걱정 마라. 내가 아직은 기운이 있어.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다. 그러자 정연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떻게 짐이야? 나한테는 엄마가 제일 큰 보물인데. 누가 뭐래도 난 끝까지 엄마 편이야. 정말이야. 그 맹세 같은 말들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맡겨도 좋을 만큼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동아줄인 줄만 알았다. 그것이 썩은 줄인 줄도 모르고 나는 기꺼이 그 줄을 붙잡으려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아들놈 집은 여기서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건만 그 집 대문턱은 남의 나라 성벽보다 높았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와 내 살림을 들여다보는 딸과 달리 아들 내외는 명절이나 생신이 되어야 겨우 얼굴을 비췄다. 어쩌다 오는 날에도 며느리는 늘 바쁜 척이었다. 제 손으로 지어온 밥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늘 밖에서 예약했다는 식당으로 나를 끌고 가 비싼 음식을 시켜주었지만 내 입에는 그저 모래알 씹는 맛이었다. 며느리는 식탁에서도 제 자식 입에 고기 좀 넣어주기 바빴고 아들은 회사 전화니 뭐니 하며 연신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그 썰렁한 식탁 끝에서 나는 늘 이방인이었다. 어머님,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영양제 좀 보내드렸는데 챙겨 드시고 계시죠? 며느리가 건네는 말은 늘 정중했지만 내 귀에는 형식적인 인사치레로만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딸아이가 가진 뜨끈한 온기가 없었다.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을 뱉어내곤 했다. 그까짓 약 먹는다고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가 살아나겠냐?
다 소용없다. 그러면 며느리는 무안한 듯 입을 다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엄마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집사람이 생각해서 사온 건데. 라며 타박을 하면 내 서러움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그래, 내가 죽일년이다. 바쁜 너희들 불러내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죄지. 결국 식사 자리는 늘 체한 듯 끝이 났다. 돌아오는 길에 정연이에게 전화를 걸면 딸은 내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주고 같이 화를 내주었다. 엄마, 올케 정말 너무한다. 자기 부모한테도 저럴까? 엄마, 속상해하지 마. 내가 내일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를 향한 미움은 확신이 되었다. 며느리는 남이다. 아들을 뺏어간 도둑이고 내 노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타인일 뿐이다. 한 번은 며느리가 혼자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반갑기는커녕 의심부터 앞섰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님, 이건 그이가 모르게 제가 따로 조금씩 모은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필요하실 때 쓰세요. 나는 그 봉투를 보지도 않고 식탁 밀쳐버렸다. 너희나 잘 살아라. 나 돈 없어서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거 가져올 시간에 얼굴이나 한 번 더 비추지 그러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돌아가던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고소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하지만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물을 마시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렸다. 하지만 그 시림조차 딸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으로 덮어버렸다. 나는 몰랐다. 내가 차갑게 밀쳐냈던 그 손길이 사실은 나를 지탱해 주려던 마지막 지지대였음을. 그리고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딸의 따뜻한 손길 아래서 내 집의 기초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고 쓸쓸한 오후였다. 정연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운 차림으로 나를 찾아왔다. 직접 끓여왔다는 전복죽을 내 앞에 놓으며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그 따뜻한 체온에 내 마음은 이미 무장해제된 상태였다. 엄마, 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엄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밤새 기침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내 새끼, 나 때문에 잠도 못 자다니. 나는 오히려 딸의 손을 다독이며 미안해했다. 에구, 이 사람아.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죄라고 잠을 못 자니. 정연이는 기다렸다는 듯 내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엄마,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나랑 오빠랑 상의는 안 해봤는데 사실 이 집 너무 크잖아.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무엇보다 엄마가 여기 혼자 있으면 내 마음이 바늘방석이야. 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마치 오로지 나만을 걱정하는 천사의 속삭임 같았다. 우리 집 근처에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 알지? 거기 평수도 적당하고 병원도 가깝거든. 엄마 집 정리하고 그쪽으로 오면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볼 수 있잖아. 엄마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내가 다 해줄게. 우리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응? 재산 정리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잠시 스쳤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건 중요치 않게 느껴졌다. 아들놈은 안부 전화 한 통 없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 울어주는 딸이 곁에 있다니. 나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하지만 정연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일궈서 남겨주신 건데. 내가 머뭇거리자 정연이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훌쩍였다.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걸 바라실 거야.
엄마, 나 못 믿어. 내가 엄마 마지막까지 책임질게. 나 정연이야, 엄마 딸. 책임이라는 말. 그 말은 홀로 된 노인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마약이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으면서도 누군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길 바라는 그 간절한 욕망. 정연이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래, 내 딸 정연이가 하는 말인데 내가 다 알아서 하렴. 나야 내 뜻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연이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이제는 외롭지 않겠구나. 내 남은 생은 이 착한 딸아이 곁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정연이는 돌아가기 전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예전처럼 청소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이미 자기 물건이 된 것을 확인하는 감정사의 눈빛으로 말이다.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멀어지는 딸의 차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역시 자식 농사 잘 지었어. 내 편은 역시 딸뿐이야. 며칠 뒤 정연이는 가방 가득 복잡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평소보다 유난히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내가 어디 아픈 거냐고 묻기도 전에 딸은 내 손을 붙잡고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사실 나 요즘 잠 한숨도 못 잤어. 엄마 집 정리해서 우리 옆으로 오라고는 했지만 오빠 알면 난리가 날 거야. 며느리는 또 얼마나 엄마 재산 탐내면서 우리 사이 이간질하겠어? 딸의 눈물은 진실해 보였다. 아니, 적어도 내 눈에는 그랬다. 정연이는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엄마, 차라리 지금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넘겨두자. 그래야 오빠나 올케가 딴소리 못해. 내가 이거 잘 갖고 있다가 엄마 새집 얻고 남은 돈은 엄마 통장에 고이 모셔둘게. 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모시겠다는 약속, 법적으로라도 증명하고 싶어서 그래. 명예 이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딸의 다음 말이 내 마음바닥을 쳤다. 못 믿겠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엄마, 난 엄마가 나중에 옳게 눈치 보며 사는 거 절대 못 봐. 내가 욕을 먹어도 엄마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딸은 마치 자기가 희생이라도 하는 양 비장하게 말했다. 그 눈물을 보며 나는 오히려 미안해졌다. 내 자식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욕먹을 각오를 하는데 어미라는 내가 의심을 해서야 되겠나? 결국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냈다. 서류의 세부 조항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증여, 소유권 이전 같은 딱딱한 글자들 위로 딸의 눈물 자국이 번졌다. 자, 여기 있다. 내 평생이 담긴 도장이다. 내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나는 너만 믿으마. 도장이 인주를 머금고 종이 위에 붉게 찍힐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딸의 얼굴에 번지는 그 화사한 미소를 보며 나는 그 불안감을 억지로 눌렀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로 만들어줄게. 정연이는 서류를 챙기기가 무섭게 나를 안아주었다. 그 품이 평소보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진 건 기분 탓이었을까? 서류를 가방에 넣는 딸의 손놀림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그날 이후 집 앞에는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의 벽지를 만지며 나는 시원섭섭한 마음을 달랬다. 그래도 딸네 집 근처로 가면 매일 손녀 재롱도 보고 딸이 해주는 밥 먹으며 살겠지. 나는 낡은 짐들을 정리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안식처를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붉은 도장 자국이 내 노후를 묶어버릴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집을 비우던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너희한테 줄 건 이제 하나도 없다는 치졸한 승리감마저 느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다. 집을 팔고 딸네 집 근처 작은 전세방으로 옮긴 지 딱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이사를 오면 매일같이 들여다보겠다던 딸의 약속은 짐을 다 푼 그날 이후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처음 몇 주간은 이삿짐 정리하느라 힘들지? 내가 애들 시험 기간이라 좀 바쁘네. 라는 핑계라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전화는 짧아졌고 말투는 날카로워졌다. 내가 전화를 걸면 한숨부터 푹 내쉬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엄마, 나도 내 가정이 있잖아. 나라고 노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자꾸 전화를 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과 몇 달 전 내 손을 잡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울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다. 어느 날은 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반가운 마음에 맨발로 나가 맞이했지만 정연이의 손에는 반찬통 대신 가계부와 고지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요즘 물가 오른 거 몰라? 엄마가 준 돈 대출 갚고 애들 학원비 보태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어. 엄마 연금 나오는 거 있지? 그거 이제 나한테 보내. 내가 관리하면서 엄마 생활비 타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연금을 내가 관리한다고? 그래도 내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딸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품위? 엄마, 나 지금 엄마 모시려고 우리 집 담보까지 잡았어. 내가 엄마 간병하느라 밖에도 못 나가고. 스트레스 받는 건 생각 안 해? 이럴 거면 뭐하러 진명에 넘겨줬어? 그냥 오빠 주지 그랬어. 간병이라니. 나는 아직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한다. 가끔 무릎이 쑤셔 파스를 붙이는 게 전부인데 딸은 이미 나를 거동 못하는 짐짝 취급하고 있었다. 딸이 돌아간 후 덩그러니 남겨진 방 안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연이가 가져온 고지서 뭉치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명품 가방 할부 내역과 골프장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다. 내 집을 판 돈이 딸의 사치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다 남은 찬밥뿐이었다. 딸은 이제 반찬 한 조각도 해오지 않았다. 가끔 들러도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노인네 냄새난다며 코를 찌푸리기 일쑤였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편이라 믿었던 그 따뜻한 손길은 다 연기였을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딸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내 딸이 그럴 리 없다고, 잠시 사는 게 힘들어서 저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외로운 밤을 버티고 있었다. 딸의 집 근처 전세방에서 홀로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보낸 지 석 달.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어느 날 딸 정연이가 예고도 없이 나를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정연이는 남편까지 데려와 식탁 앞에 심각한 얼굴로 앉았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을까 싶어 주방으로 향하던 내 발걸음은 딸의 서늘한 목소리에 그만 멈추고 말았다. 엄마, 일단 앉아봐. 우리 상의할 게 좀 있어서 왔어. 정연이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달콤함이 아니라 마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건조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엄마도 알다시피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엄마 챙기랴, 애들 뒷바라지 하랴. 나 이러다 정말 쓰러질 것 같아. 내 몸이 망가지면 엄마는 누가 돌보겠어? 딸의 밑도 끝도 없는 하소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저 딸의 눈치만 보며 그래, 내가 고생이 많지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때 정연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탁자 위에 종이 뭉치 하나를 툭 던졌다. 엄마, 내가 아는 분 통해서 아주 시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 여기 시설 속에서 읽어봐. 거기 가면 엄마 또래 친구들도 많고 간호사가 24시간 관리해 주니까 집보다 훨씬 편할 거야. 거기서 건강 좀 챙기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요양원. 그 세 글자가 내 가슴팍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내가 왜 거길 가니? 나 아직 멀쩡해. 밥도 내가 해먹고 빨래도 내가 다 하는데. 정연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잖니. 이 집도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내 전 재산도 다 너한테 준 건. 엄마,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돈 얘기 좀 그만해. 그 돈이 다 엄마한테 들어가는 줄 알아? 나도 엄마 모시려고 여기 전세 얻고 고생한 거 생각 안 해? 내가 죽겠다고. 엄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형편도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의 날 선소리에 사위가 조용히 거들었다. 장모님, 요즘 요양원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기 계시는 게 정연이한테도 장모님께도 최선입니다. 내일 일단 구경이라도 가보시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전 재산을 팔아 넘겨준 딸의 손에 이끌려 이제는 사회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딸은 나를 제 집으로 데려가 전세방 뺄 준비를 시키더니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내가 거실에 나오면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노인네 냄새가 소파에 밴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나는 내 돈으로 지어진 그 공간에서 죄인처럼 발소리를 죽여야 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밤새 소변을 참았고 배가 고파도 주방 근처엔 얼씬도 못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아이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 없었다. 그래, 내가 짐이지. 내가 없어져야 자식들이 편하겠지. 하지만 그 비참한 수긍조차 사치였다는 것을 나는 며칠 뒤 우연히 들은 딸 부부의 대화로 깨닫게 된다. 내가 믿었던 사랑은 그저 잘 짜인 각본이었음을 말이다. 딸의 집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다. 낮 동안 쏟아진 비가 얼어붙어 창밖은 서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갈증에 목이 타잠에서 깼지만 거실로 나가는 것조차 딸의 눈치가 보여 한참을 망설였다. 까치발을 들고 거실로 나선 순간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은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에 내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자기야, 이번 달 안에 요양원 입소 도장 찍게 해야 해. 그래야 그 전세 보증금 빼서 우리 대출금 중도 상환하고 당신 사고 싶어 했던 차 계약금 걸 수 있거든. 정연이의 목소리였다. 내 손등을 어루만지며 엄마가 내 보물이라던 그 달콤한 목소리는 간데없고 오직 차가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근데 정연아, 장모님이 그렇게 순순히 가시겠어? 진명에 넘겨줄 때처럼 이번에도 고분고분하시려나? 요양원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사위의 물음에 정연이가 코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걱정 마. 엄마는 내가 눈물 좀 짜고 죽는 소리 하면 다 믿어. 애초에 진명에 가져올 때도 그랬잖아. 오빠랑 올케가 재산 가로채려 한다고 겁 좀 줬더니
벌벌 떨면서 인감도장 내주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속이기 쉬운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엄마 집 한 돈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파트에 살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뱅글뱅글 돌았다. 내 딸이,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키운 내 새끼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리고 연기를 했던 거라니. 아들과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나를 고립시킨 것도 오직 내 돈을 독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가빠왔다. 근데 정연아, 며느리가 매달 반찬 보냈던 거 장모님이 진짜 모르시는 거 맞지? 사위에 이어지는 말에 나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정연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어휴, 그 미련한 올케 말이야? 엄마가 자기 미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매달 나 몰래 전세방 문 앞에 반찬 두고 가더라니까. 내가 발견하는 족족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지. 엄마한테는 며느리가 엄마 빨리 죽으라고 빌고 다닌다고 말해줬더니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 덕분에 엄마랑 오빠 사이 완전히 갈라놓았지 뭐.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토록 차갑게 내몰았던 며느리. 내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가던 그 아이의 뒷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딸이 내 귀에 독을 넣는 동안 며느리는 그 독을 묵묵히 받아내며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악마 같은 것들의 낯짝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믿었던 세상은 전부 가짜였다. 내 편이라 믿었던 딸은 사냥꾼이었고 내가 적이라 믿었던 며느리는 소리 없이 내 곁을 지키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비참함과 분노가 뒤섞인 오열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손으로 입을 막으며 간신히 참아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까치발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리고는 내 방, 그 좁고 습한 골방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었다. 방문을 잠그고 어둠 속에 웅크려 앉아 비로소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다. 내가 믿었던 세상은 전부 가짜였다. 내 편이라 믿었던 딸은 사냥꾼이었고 내가 적이라 믿었던 며느리는 소리 없이 내 곁을 지키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비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몸부림 속에서도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저들의 계획대로 요양원에 끌려가 죽을 수는 없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이 억울함을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다짐했다. 오냐, 정연아. 내가 나를 속인 만큼 나도 내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를 보마. 딸 정연이와 사위의 대화를 들은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날카로운 배신감과 지독한 자기 혐오였다. 딸이 쓰레기통에 버렸다던 며느리의 반찬들, 내가 차갑게 돌려보냈던 며느리의 봉투, 그 모든 기억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나를 깨웠다. 엄마, 일어났어? 오늘 요양원 상담 예약해뒀으니까 준비해. 거기 점심이 그렇게 잘 나온대. 나는 대답 대신 깊게 패인 정연이의 눈을 응시했다. 저 눈 안에 가득 찬 것은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 전세 보증금으로 살 새 차와 명품 가방의 실루엣이었다. 나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정연이를 밖으로 내보낸 뒤 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잠시 비워둔 그 틈을 타집을 나섰다. 갈 곳은 한 곳뿐이었다. 내가 그토록 모질게 밀쳐냈던 아들의 집. 하지만 막상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왔나 하는 자책이 발목을 잡았다. 단지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앞에 멈춰섰다. 어머님? 고개를 들어보니 장바구니를 든 며느리였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놀란 기색을 감추며 내 곁에 조심스레 앉았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정연 아가씨한테 연락이라도 주시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며느리를 따라 아들의 집, 아니 내가 외면했던 진짜 내 가족의 품으로 들어갔다. 며느리가 내어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딸의 감언이설, 재산 증여,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까지. 이야기를 듣던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실은 아가씨가 저희한테는 어머님이 저희를 보기 싫어하신다고 연락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어요. 반찬을 가져가도 문 앞에서 아가씨한테 뺏기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어머님 마음이 언젠가는 풀리실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안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이거 예전에 어머님이 돌려주셨던 그 봉투들. 제가 안 쓰고 다 모아뒀어요. 어머님 혹시라도 나중에 큰돈 필요하실까봐 그이가 모르게 제 비상금까지 합쳐서요.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온 것은 매달 며느리가 적어둔 짧은 메모들이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이번 달은 많이 춥다네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딸이 내 인감을 가져가기 위해 흘렸던 가짜 눈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묵직하고 고요한 진심이었다. 나는 며느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딸을 향한 서늘한 분노의 시작이었다. 애미야, 나 좀 도와다오. 내 인생을 도둑질한 그년한테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되찾아야겠다. 내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는지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뜻밖의 사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은 순간 나는 요양원으로 향하던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 딸을 향한 처절한 반격을 결심했다.